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94화. 저는 진행의 자리로 돌아온 허효식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간 2년 정도 같이 활동을 했던 명주 군과는 생각하는 바가 각자 달라서 당분간 같이 자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먼저 댓글부터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똘추자식님이 밀레니엄 만보를 신청하셨고 제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도 밀레니엄 만보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이미지와 음악의 추억이 있어서 저 요즘에도 가끔 오프닝을 봅니다. 서깃발. 네, 심심할 때. 그리고 음악도 지금 스마트폰에 넣어서 가끔씩 듣습니다. 시크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듣습니다. 영화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허우 샤오시엔 감독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좋은 작품 추천해 주시면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영화는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네. 제가 선정을 했고요. 네. 제 개인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선정한 이유가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성적이 어떻죠? 네, 10만 7천 명 정도. 저예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출이 한 80억 가량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도 죽여주는 여자를 다룬 팟캐스트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또 이런 영화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루는 방식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뤄봄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진행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맞물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목은 죽여주는 여자고, 영어 제목이 되게 웃겨요. 바카스 레이디? 네네네. 바카스 레이디. 감독과 각본은 이재용 감독이고요. 음악에는 장영규 감독, 제작에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배급에는 CGV 아트하우스입니다. 네. CGV 아트하우스 아주 영화계의 단골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양면이 있는 것 같은 게 CGV 아트하우스에서 이런저런 다양하고 비주류적인 영화들 많이 내놓긴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많아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또 CGV의 하나의 상품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CJ가 제작하고 투자하고 배급해서 CGV 극장에서 수익을 내는 영화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그 수익의 아주 일부를 투자해서 이런 다양성 영화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든다 봐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리한 독과점인 것 같아. 예술영화 자체의 문화도 자기들의 컨텐츠로 가져오면서 우리 이런 것도 상영해 줄 줄 안다. 우리 개념 좀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갈수록 CJ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 사람들이. 그러네. 다양성 영화조차도 이제 CJ 아니면 못 보게 되는 이런 올 수 있는 거잖아. 좀 무시무시하다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거지. 더 살펴보자면 헤이트풀 A처럼 해외 영화도 이제 독과점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거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볼 수 있는 데가 딱히 CGV 아트하우스 말고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트리비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영화는 제20회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탔고,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각본상과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그 정도의 수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후보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은 6점에서 8점 정도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바카스 할머니의 소재인 만큼 감독이 바카스 할머니에 대해 관심을 두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직접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고, 거리에 할머니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관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바카스 할머니와 일반 장사하는 할머니나 걸어다니는 행인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지. 재미있는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윤여정 선생님과는 세 번째 작품이에요. 여배우들 그리고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이번 작품까지 세 작품이었는데, 이번 작품의 주인공으로 윤여정 선생님을 염두하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카스 할머니를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을 염두해서 상상하면서 각본을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윤여정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다른 스토리로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은 막상 시나리오를 받아들었을 때 이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사실 수위가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치?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갔는데 오나를 해야 돼.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촬영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연기 때문에 어려웠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바카스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힘들었다. 라고 뉴스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사실 이 영화는 바카스 할머니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코피노 소년이라든지 그치? 트랜스젠더,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마이너들. 네, 그런 영화를 굳이 왜 만들었느냐라고 감독한테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노인 문제나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윤여정을 염두에 두고 배역을 만들었다는 게 윤여정의 요구에 의해서 캐릭터가 많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로도 들리거든. 근데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미화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비교적 무고하게 그려지잖아. 그치. 아마 윤여정이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신뢰가 굉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윤여정이라고 하면 대배우인데 그렇게 엄청난 히트작이 없는 감독이 이렇게까지 그냥 당연히 난 저 사람 주연으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배우도 뭐 이재용 감독이면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을 걸 생각하면 두 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트리비아가 넘어갈 것 같고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출과 각본을 작업한 이재용 감독님. 전작으로는 정사, 스캔들, 다세포 소녀, 여배우들,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두근두근 내 인생, 그리고 이번 작품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필모를 보면은 조금 띄엄띄엄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세포 소녀 때문이죠, 사실. 난 이 사람 영화 본 게 이거밖에 없어. 다세포 소녀?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KBS 해주는 걸 봤지. 어때? 나 안 봤어, 일부러. 그냥 뭐 엉망진창이던데? 긴급조치 19호랑 같이 묶이잖아. 그냥 비슷해. 거의. 진짜? 동급이야 거의. 클레멘타인도 나는 다 봤거든? 난 낚여서 본 사람이야, 클레멘타인. 아, 진짜? 근데 클레멘타인이 좀 낫던데? 아, 진짜? 와, 마이너스 점수네, 그러면? 그래서 이분의 필모가 띄엄띄엄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 다세포 소녀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재용 감독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분의 영화 인생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단편 호모 비디오쿠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프랑스 클레르 몽페랑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비평가 대상,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영화제 대상을 탔습니다. 이걸로 한 번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이후로 정사로 어느 정도 중박을 친 이후에 스캔들을 통해서 350만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근데 다음 작품이 아쉽게도 다세포 소녀라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여배우들과 뒷담화 같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사 회생을 했고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서 흥행 영화를 또다시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송혜교가 탈세 때문에 악재를 받게 됩니다. 주인공이 강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죽여주는 여자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 감독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작품에. 다 독특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관된 게 뭐냐면 영화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고 담백하게 다가온다는 느낌? 쿨한 느낌으로도 다가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자신의 영화가 일관성은 없다 보니까 다음 작품을 뭘 할지 자기 자신도 어떤 영화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재미가 납니다. 이재용 감독이 류승환 감독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류승환 감독이 영화를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 영화로. 그래서 야, 너 또 애 생겼냐? 이렇게 물어봤던데 진짜로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무래도 감독들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재용 감독은 이제 처자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영화다 찍어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돈 버는 작품보다는 자기도 잘 모를 만한 재미난 작품들 이것저것 시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세포 소녀는 돈 벌려고 만든 영화 아니야? 모르겠어.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이 영화.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러면은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호감이 생겨가지고 찾게 된 분입니다. 음악 감독님 장영규 감독님인데요. 이 영화에서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길래 이렇게 센스 있게 음악을 만들었지 싶어서 찾아봤는데 필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필모가 굉장히 긴데 유명한 작품들을 언급해드리자면 링, 반치광, 복수는 나의 것, 해안선, 4인용 식탁, 녹색 의자, 얼굴 없는 미녀, 알포인트, 다세포 소녀, 타짜, 놈놈놈, 미스 홍당무, 거북이 달린다, 파주 여배우들, 전우치, 황해, 고지전,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이비, 도희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암살, 비밀은 없다, 곡성, 부산행, 서울역. 네, 이 정도의 작품을 하셨는데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치.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특히나 최근에 연상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에도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요. 사이비 같은 작품들, 그리고 저희가 다뤘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작품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 찾아봤는데 어브 밴드라고 하는 밴드의 베이시스트이기도 하고 작곡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봤습니다. 어브 밴드가 무엇인가? 라고 찾아봤는데 80년대, 90년대에 인디 밴드계의 반치광이라고 불리는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퍼포먼스 지향적이고 완전 독특한 음악을 하는 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1집을 냈는데 1집에서 한 곡만 제외하고 모든 곡이 공중파 방송 금지. 가사도 이상하고 음악 장르도 독특하고 발성도 특이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홍상수 감독, 김지훈 감독, 박찬욱 감독님이 쭈구리였을 때였지. 사실 이때면은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때였으니까. 그치? 그때 이 밴드의 팬이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원래 이렇게 밴드를 했었는데 이것저것 다른 장르의 일을 받아서 작곡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연이 닿아서 영화 음악까지 하게 되었고, 최동원 감독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화들이 흥행 대박을 치기 시작하고 음악 감독으로서 지위를 어느 정도 얻게 됐다는.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할 때 굉장히 독특하게 주문을 했대요. 박찬욱이? 박찬욱이 영화 엔딩에만 음악을 만들겠다. 나머지는 음향 효과처럼 음악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작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나홍진 감독의 황해를 작업했을 때 의외로 나홍진 감독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장영규 감독이 감독님이 원하는 분위기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이런 효과 때문에 이런 느낌을 관객들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득을 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오케이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흥행하는 헐리우드 공식을 따라가는 영화들, 그런 영화보다는 독특한 작품을 더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를 자기가 좀 감독을 해보고 싶다. 음악 감독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화해봐야겠네. 봐야죠. 또 좋아하는 음악 감독이 구스타포 산타올라야 감독하고 이터널 선샤인을 작업했던 존 브라이언. 그리고 뭐 일본 영화에서는 스즈키 세이준이나 이마무라 쇼헤이, 장르물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마무라 쇼헤이 나다야마 부시코 정말 재밌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 촌락의 고려자 문화를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섬뜩한 영화거든. 그리고 음향 효과 같은 경우도 그에 잘 맞춰가고 아마 그 점 때문에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 되게 독특하시고 스타일이 있는 감독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다른 영화에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인 것 같아서 아 진짜 이 사람 프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번 영화에서 쓰이는 음악들이 굉장히 저한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럼 스텝은 이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배우들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일단 주인공 소영 역할을 만든 윤여정 배우, 전작으로는 화녀,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여배우들, 하녀, 돈의 맛, 고령화 가족, 집맛 끝을, 그리고 개춘할망까지. 드라마에서 좀 더 유명하기도 하죠. 미난 배우지. 깐깐하고 까다로운 중년 부인 역할 전문. 유명한 거는 장희빈, 사랑과 야망, 목욕탕집 남자들. 거기서는 둘째 며느리였을 거야. 50 넘어서 임신하는 역할이었어. 아 진짜? 그럼 뭐 구수여라 금수나, 그들이 사는 세상, 뭐 넝굴자에 들러온 당신,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수상 내역은 화녀, 이게 데뷔작이었는데 이걸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탔고 청룡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영화계에서는 이목을 확 끄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바람난 가족으로 여우조연상 탔고, 하녀 통해서도 여우조연상 탔고, 그리고 이번에 죽여주는 여자를 통해서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윤여정 배우 나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최근에 나오는 영화로 봤을 때는 할머니들이나 중년 어머니, 그래서 이분이 연기를 잘한다 말로만 들었는데 얼마 전에 김기영 감독의 화녀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네. 와 근데 굉장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러니까 영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촌에서 두 명의 여인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식모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 집에 남편을 부술리게 되고 가족을 완전 풍기박산 만드는데 그때 보여주는 연기가 어떨 때는 애교 있게도 하고 사납게 사람들 놀래키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완전 순진한 소녀처럼 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신인인데 첫 작품인데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랬고, 보면은 진짜 생쥐를 맨손으로 잡는 장면도 나오거든. 트리비아로 정말 끔찍했는데 그걸 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 영화만 보면은 시골에서 쥐잡고 노는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연기 진짜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조영남이 진짜 개새끼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랬냐면은 그냥 이 자체로 너무 반짝이는 보석인 거야. 그때 연기 바리에이션 폭이 너무 넓어갖고 마스크도 굉장히 독특하시고 그래서 와 이 배우는 정말 잘 됐으면은 틸다 스윈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필모가 사라진 게 조영남 때문에 잖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어. 와 진짜 이 사람은 보석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윤여정 배우의 연기 스타일을 얘기하자면은 메소드 연기를 안 하는 배우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본을 받았을 때 내 스타일로 내가 캐릭터를 어떻게 내 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스미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미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윤여정의 캐릭터로 녹아난 것 같다. 라는 그런 평이 맞는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김기영 감독과 첫 작품을 했는데 김기영 감독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생쥐, 진짜 살아있는 생쥐거든. 손으로 잡아가지고 갖고 놀듯이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 당시에는 CG가 없으니까. 그런 장면을 신인 배우한테 시키고 배드씬 해야 되고 칼로 누구 찔러 죽이고 별의별 장면을 처음부터 겪다 보니까 절대 다음 작품은 김기영 감독이랑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2작품 정도를 더 했고, 문제는 그 작품 이후에 다른 감독의 각본이 들어와도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기영 감독이 그만큼 진짜 백이었다 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 외에도 김기영 감독이 워낙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6, 70 막 이랬는데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로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배우들한테 감독님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네. 성추행이 일단 패시브로 들어가지. 그런 영화계에서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감독을 만났으니 다른 감독은 성에 차지 않았을 게 분명했을 것 같고 굉장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장년층들에게는 연기 평이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 아 그래? 왜냐면은 대부분은 브라운관을 통해서 본 배우란 말이야. 근데 8, 90년대 한창 윤여정 본 사람들은 윤여정 연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냐면은 일단 정통적인 발성이나 발음을 갖고 있는 배우는 아니잖아. 맞아. 또박또박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발음을 늘리는 경향이지. 그렇지. 그리고 특히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연기가 더 중요하잖아. 특히나 그리고 1일 연속극 위주로 활동하는 배우면. 근데 윤여정은 아무래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윤여정의 영화배우 커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깍쟁이 스타일의 중년 연기자, 뭐 연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계속 나오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그런 캐릭터 화녀에서는 이 배우 아니면은 누가 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울리는 스타일인지라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다 조영남 때문이다.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배우는 제우 역할을 맡은 전무송 씨입니다. 이분의 전작으로는 만다라, 기쁜 우리 젊은 날,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재 바라 아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리메이크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도 나왔고 내 마음의 풍금 기다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분은 요즘 영화에서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게 드라마니까 태조 왕건. 그쵸. 견훤의 책사로 나오잖아. 그쵸. 최수무 역할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인상적이었지. 자신의 최후를 이미 예지하고서도 묵묵히 쓸쓸한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건. 그때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거 말고도 임꺽정도 있었고 임꺽정. 그리고 사실 가장 유명한 건 토요미스테리 극장.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 그치. 그거 한 20년 됐지 거의. 그래서 얼굴이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는 많이 익숙하다는 거. 우리 세대까지는. 그치. 지금 20대 중반은 잘 모를걸? 근데 연세가 75세인데 만으로 그거 치고는 상당히 정정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 나이쯤 되면 언제 갈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엄사도 굉장히 많이 부리잖아. 맞아. 세상 다 산 사람인 것 마냥.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그렇게 골골된 아이가 아닌 것 같거든. 굉장히 정정해 보여.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병약하게 분장을 하든가 캐스팅을 하든가 해야 하지 않았을까. 너무 정정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뭐 실제로 윤여정 배우와 6살 정도 차이 나는데 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캐릭터라도 어울린 것 같아서 그런 거 엄청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느낌? 다음 배우는 티나 역할을 맡은 안아주라는 배우입니다. 이번 작품이 첫 작품이고 그래? 네, 실제로 트랜스젠더 분이 맞습니다. 이재용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티나 역할을 오디션을 봤는데 남자들이 여장 한다든지 호들갑 떨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오디션에서 연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감독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도 그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오디션은 다 패스 시켜버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일하는 클럽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마담 비슷한 나이대 분에게 시나리오를 들고 가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티나 역할을 맡았던 안아주라고 하는 배우는 본명은 아니고 예명으로 아주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거고 조 감독님이 시놉시스를 맨 처음에 들고 왔는데 사실 자기도 이런 영화의 시나리오를 몇 번 받아봤는데 대부분 이미지가 코믹하거나 저렴한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중하게 다뤄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 실제로 이태원의 클럽에서 있으면서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티나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고 배우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여정 배우는 거의 엄마처럼 맨날 식사를 챙겨주고 윤계상 씨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진짜 옆집 남동생처럼 챙겨주고 자기가 연기 경험이 처음이니까 NG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잘 챙겨줘서 그런 칭찬을 좀 많이 하더라고. 나는 이분의 존재 자체가 이 영화에 무게감을 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설픈 배우 썼으면은 이 영화가 정말 휘청휘청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피노, 장애인, 트랜스젠더, 바카스 할머니 이 4명이라는 조합 자체가 배우들의 무게감이 끌고 가지 않으면은 장식품처럼 갖다 놓는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배우를 데려다 놓고 자신의 마음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제가 느낀 이미지 중에 하나는 나이가 있는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약간 코믹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랑 많이 달랐는데 본인의 실제 삶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도 축연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에도 공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점점 나이 들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그런 캐릭터로 보여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훈 역할을 맡은 윤계상 배우. 전작으로는 발레교습소, 비스티보이즈, 집행자, 통산계, 소수의견, 극적인 하룻밤이 있었습니다. 수상으로는 발레교습소를 통해서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신인 연기상을 탔던 거.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왜냐면은 초반에는 연기력 논란도 있었고 마스크가 영화배우에 어울리냐? 가수가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돌았었는데 근데 본인이 어떻게든 연기를 통해서 끝까지 이뤄내려고 하는 고집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비스티보이즈도 저는 굉장히 하얀 백지장에 놓여져 있는 연기 모습 같아서 재밌게 봤고 어눌하고 어설퍼 보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감정에는 와닿는 것 같아요. 베테랑 같은 하정우랑 대비가 되잖아요, 모습이. 그런 거가 재밌더라고. 그리고 나는 풍산계에서도 재밌게 봤어요. 풍산계에서 이 사람이 연기 욕심이 있구나. 진짜로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였고 가장 최근작으로는 극적인 하룻밤이 있는데 윤계상인지 몰랐어 배우가. 왜냐면 굉장히 투실투실했더라고. 수염도 기르고 기존 이미지랑 너무 달라갖고 난 새로운 배우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외모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야. 하여튼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는 연기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이 사람은 진짜 배우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연기를 통해서 그런 지향점이 좀 보이지 않았나. 이번엔 연기 괜찮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배우는 점점 저한테 호감으로 계속 다가서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히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은 1부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죽여주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